시행자입니다. 129페이지에 요새 확실히 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나가는 학원들이 꽤 큰 학원을 제가 몇 개 나가는데 학원들마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뭐 공짜로 한다 내지는 학원료를 막 덤핑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확 몰립니다. 저쪽 뭐 공짜로 하는 강의들이나 이 구청에서 뭔가 하나 했답니다. 공짜로 하는데 30명 모집하는데 800명이 왔다. 800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소비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학원비 내셨으니까 꼭 올해 합격을 하셔가지고 그 걱정들이 많으시죠. 지금 나가면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어려울 거고 내후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원들도 당연히 어렵겠죠. 저도 이제 백수를 탈출하고 드디어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경기가 어려서 너무 힘든데. 근데 근데 앞으로도 좀 힘듭니다. 내년에도 미국이 지금 금리를 1%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놨고, 그렇게 1%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다는 못 따라가도 절반 정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제2의 IMF가 오기 직전인데 외화가 다 유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경제신문 같은 걸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진짜 경제신문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를 모르겠더라고요. 첫날 받아본,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는데, 첫날 딱 이제 경제신문을 이제 구독하기 시작하고, 첫날 딱 받아봤는데, 연기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기금. 도대체 연기금이 뭐야? 뭐 연기하는 돈인가? 그래서 또 이제 네이버 찾아봐요. 연기금. 이게 연금 기금이더라고요. 연금에서. 그 각종 연금이나 뭐 국민연금에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돈을 연기금인데, 그 연기금이 이제 쏠리는 쪽으로 주가가 이제 변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연기금이었는데, 와, 정말 신문인데 아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책을 보는 마음이 제가 경제신문을 보는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정말 단어를 하나도 모르고 주가 뭐 이런 것도, 아니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나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걸 계속 읽고 저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는 아, 이게 이런 연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은 금리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보통은 미국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되게 이제 안전한 나라죠. 세계의 대통령이 있고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이게 뛸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태죠. 뭐 지금 사이가 좋다지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태고 되게 위험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험이 높으면은 이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보다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역전돼 있으니까 작년인가? 아, 지금 올해인데, 올해 외국에서 이제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빼갔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죠. 요새.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은 이제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킬 때는 시장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많이 대출하게끔 해서 이제 시중에 돈을 많이 돌게 하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도니까 경기가 부양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돼 있을 때는 금리를 높여가지고 은행으로 돈을 땡기는 거죠. 그러면서 시중에 이제 돈이 안 풀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없으면은 당연히 아파트 구입할 자금이 없겠죠. 그리고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지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지금이 한 3%? 2% 정말 싸게 받으면 2% 후반에서 3% 초반인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가 얼마 전에 올랐고 내년에 한두 번 더 오른다면 한 번 정도, 우리나라는 한 번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두 번 올리면 그렇게 되면은 아마 3% 중반에서 4% 가까이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대출 차입금이 많던 사람들은 되게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각종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내년부터 경매에 이제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갭 투자가 되게 성행을 했었죠. 그런 사람들은 차입금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차입금 경우 물론 이제 전세 끼고 하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갭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집이 뭐 대여섯 채 있는 게 아닙니다. 3, 40채 있죠. 얼마 전에 뭐 부동산 최고 많이 가진 사람이 해운대에 있는 사람이 있던데 집을 600개인가 가지고 있던데. 예, 해운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운대 600개인가 가지고 있고 한 이제 2등이 500 몇 개인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해운대에 누가 600개 가지고 있더라고 집이. 600개 집이 600개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차입금이 되게 클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되게 커집니다. 이게 작은 사람들은 뭐 얼마 이제 1, 2억 몇 억 정도 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은 대출 단위가 되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지? 가격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서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전세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매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경매 물건이 막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자격증 따놓는 게 더 좋습니다. 경기 좋을 때 자격증 따고 나가면은 그 좋은 시장에서 나는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손만. 남들 돈 벌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저번 주에도 제가 작년에 이제 강의했던 학원에 이제 점심 때쯤에 누가 찾아오셨더라고. 되게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학원에 있길래 왜 있지 했는데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밥 함께 하자고 오셨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이제 경매 공부 같은 거를 하려고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공부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매 한번 해보시라고 아마 물건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참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든 꼭 올해 안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진짜. 그 뭐 인강 같은 데도 보면은 인강이 싸다는데 인강만 들으면 싼 겁니다. 인강만 들으면. 인강이랑 실강이랑 합하면은 실제 학원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그런 돈들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꼭 공부 오래 하지 마시고 빨리 합격을 하십시오. 좀 지금부터 초반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밤중까지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밤중까지 하는 건 아닌데 앉아있는 연습하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앉아있는 연습하시고 이렇게 용어들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될 건 민법 열심히 하십시오. 원장님이 뭐 잘 하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꼭 이제 짧은 긴 공부는 진짜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제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정말 공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빨리 열심히 해서 올 한해 좀 다른 거 웬만하면 정리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안에 꼭 합격을 하십시오. 학원 입장에서도 그 예전에는 그 떨어지고 다시 오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떨어지면은 그분들이 보통 대부분 이제 다시 등록을 하니까. 근데 요새는 떨어지면은 인터넷에 뭐 무료 강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안 옵니다. 떨어지면.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도 합격자가 많아야 광고도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좀 합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자, 129페이지 시행자 보겠습니다. 네. 그거야 뭐 저도 모르죠.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는. 근데 뭐 한 1, 2년 정도는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정권 말쯤 되면은 또 뭘 좀 풀어줄지 모르죠. 129페이지 사업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렇죠.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다 지정권자가. 그 지정권자에 왜 밑줄 칩니까? 다 뻔한 건데. 다 지정권자라고 했는데.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만 환지 방식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걸로 할 때는 그 환지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사람들이 만든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 여기 11번부터 11번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후보들입니다. 후보들. 여기. 그래서 요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요 11명 중에 한 명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1번 보시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가 직접 신도시를 만들 수 있죠. 국가 정책상.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서울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죠. 조만간 아마 3기 신도시를 발표할 것 같은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20km 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 그 다음에 뭐 여기 평촌, 그 다음에 중동 이런 것들 서울 중심으로 20km 안에 있는데 2기 신도시들은 그거보다 조금 늘어나 멀리 갔습니다. 동탄 같은데. 동탄은 저쪽에 밑에 있죠. 동탄, 뭐 김포는 서울 안에 있지만은 저쪽에 파주의 교화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는 지금 1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 안쪽으로 만든다라고 발표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후보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서울 안에 내지는 서울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죠.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해가지고 국가 정책상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1기 신도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공공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은 거기 보시면은 토지주택공사, 한국수정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돼 있는데 각종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사.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나중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 공공기관에는 뭐가 있다, 정부 출연기관에는 뭐가 있다 라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무슨 공사 나오면 아 이게 공공기관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들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각종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거는 정부가 돈 내서 만든 기관이죠. 그래서 요거는 몇 개 안 됩니다. 거기 나오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게 뭐가 있는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게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들. 그래서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문에도 뭐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공사들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공공기관에는 공사,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여기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억하실 건 없고, 바꿔낸다면은 공공기관을 공사, 뭐 무슨 공사의 사장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공사고 정부 출연기관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출자해서 만든 공사입니다. 지자체가 출자해서 만든 공사가 지방공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네,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6번째,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조합은 정말 중요한데 좀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들끼리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소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스 위에서 보셨다시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7번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런 것들은 자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안에 뭐 공장이라든지 대학교 같은 것들, 대학교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도 했지만 이 수도권은 너무나 이렇게 밀집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법인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뭐 경기도 밑에 쪽이나, 경기도는 이제 수도권인데 아니면 충청도 쪽이나 아니면 전라도, 뭐 경상도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밀권역에서 이 공장의 근로자라든지 내지는 그 법인의 근로자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니까 그만큼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니네가 이 법인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과밀억제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공장이 나갈 때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네 공장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들.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주택법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등록한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등록사업자. 주택법에서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 만드는 사람들이죠. 주택법은 건축법은 일반적인 건물을 규율하는 법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택법. 그래서 주택법에서 등록사업자라는 거는 아파트 건설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그래서 그 8번, 9번, 10번 이런 것들은 그냥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11번에 위 둘 이상의 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인은 거기부터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으시죠. 1번부터 4번까지. 그 옆에다가 공공이라고 써요. 공공. 이 사람들은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공공 부분. 그렇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민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법인이라는 거는 위 둘 이상의 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1번부터 4번까지 이 있는 공공이나 내지는 나머지 민간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게 이 법인입니다. 자, 법인인데 요거는 성격을 법인은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 한 법인은 요거를 성격을 공공으로 봅니다. 공공으로. 법인이긴 하지만 공공 1번부터 4번까지에 있는 시행자가 이 법인의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은 성격이 공공이 됩니다.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로 봅니다. 이 법인을. 근데 반대로 민간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은 이 법인의 성격이 민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분을 누가 많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법인의 성격은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 지자체 내지는 지방공사 이런 각종 공공기관들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성격을 공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으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이 국가나 지자체 뭐 각종 공사,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는 공공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간이 50% 초과 출자한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공공이 지분의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이 법인은 성격이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공공 부분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오면 조합이 나오죠. 조합은 중요합니다. 조합이 총 3번 나옵니다. 우리 공법에서. 여기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이 나오고 정비법에서 조합이 나옵니다. 정비법 조합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 그게 정비법에서 나오는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또 조합이 나옵니다. 거기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뭐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 지역주택조합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 중에. 그 다음에 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이 조합은 3군데에 걸쳐서 나오는데 시험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셋 다. 그 다음에 반드시란 말은 한 90% 이상입니다. 안 나왔다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90% 이상 나오면 저는 이제 100%라 말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조합이 총 세 파트에 걸쳐서 나오는데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은 나중에 뭐 이런 비슷비슷한 것들은 모아서 정리를 할 건데 조합은 여기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나온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그러니까 개발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나면은 아까 여기 저 푸른 초원들이 있죠. 요거 중에서 여기를 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구역을 지정하고 나죠.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요 노란색에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정해놓고 나면은 요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입니다. 7명 이상이.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정관이란 걸 작성합니다. 정관을. 그러니까 여기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을. 그 다음에 이 정관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신청하기 전에 다른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는 게 있는데 동의 요건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일단 그 숫자니까 일단 넘겨놓고, 그래서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이 정관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동의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나서 인가를 받으러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거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네. 인가. 조합 설립 인가도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입니다. 그냥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정권자 하시면 돼요. 지정권자. 그래서 정관을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이 정관에 대해서 다른 토지 소유 7명 이상이니까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했으니까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그 다음에 동의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인가 신청을. 그 다음에 인가 신청을 하고 나면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자, 조합은 법인입니다. 조합은 법인. 자, 민법에 보면은 사람이 2명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인에는 자연인이랑 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이 조합은 법인인데 법인은 등기를 한 때 사람이 됩니다.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됩니까? 태어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응애했을 때, 울 때. 그거를 법에서는 독립호흡설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호흡을 할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람 완전 튀어나오고 응애하기 전에는 사람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반쯤 이렇게 났을 때는 그 언제를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립니다. 상속의 기준 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속에. 내가 사람이 되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이제 상속 순위가 봤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직계 비속이니까 상속의 순위 때문에 이걸 정하는 겁니다. 언제가 사람이 되는지를. 민법에서 사람이 되는 시점을 4가지로, 이 사람이 되는 시점을 법에서는 인문강의니까 이런 이야기는 할까요? 자연이 되는 시점을 처음에 진통설이라는 진통설. 주기적으로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보자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일부 노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부가 이렇게 태아의 일부가 노출이 되면은 이때부터 사람을 보자. 그 다음에 전부 노출설. 이거는 완전히 다 나왔을 때, 이때부터 사람으로 보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응애할 때 독립호흡설. 독립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운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엉덩이 때리면 그때 이제 숨이 탁 트이죠. 그때 독립호흡설. 독립적으로 호흡을 할 때부터 사람으로 보자. 이렇게 4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근데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속의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 요게 통설입니다. 전부 노출설. 전부나 이걸 또 필기하시나?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전부 노출설. 전부가 났을 때. 그 다음에 형법에서도 이걸 막 다툽니다. 형법에서도 중요하겠죠. 태아인 상태에서 죽이면은 그거는 낙태죄가 낙태죄. 근데 사람이 되고 나서 죽이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엄청나게 형량이 큰 거죠.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태아라고 부르는데, 태아인 상태에서 내가 그 태아를 죽이게 되면은 낙태죄가 되는데, 이 태아가 사람이 되고 나서 전부 노출설로 봤을 때는 다 튀어나오고 나서 걔를 죽이면은 살인죄가 되는 물론 이제 영아살해죄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살인죄가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귀하니까 이때를 사람으로 봅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되는 시점을 앞당겨 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이제 중시하는 거죠. 이렇게 재밌죠, 이런 게
개발법보다 훨씬 재밌죠. 개발법은 재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뭐 민법에서는 사람이 전부 다 나왔을 때를 사람으로 보고, 그다음에 형법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통이 올 때부터를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통설입니다. 통설. 이런 것들이 뭐 판례 입장도 이렇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답으로 낼 때는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은 조합이 성립한다라고 나옵니다. 아니죠. 조합은 언제 성립합니까? 등기. 그래서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받았을 때 이때부터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등기를. 인가 받으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했을 때부터. 등기했을부터. 그래서 사람에는 자연이랑 법인이 있는데 사람은 이제 각종 학설들이 나뉘는데 법인은 등기했을 때부터 그때를 사람으로 봅니다. 등기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볼까요? 129페이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동의 요건은 됐습니다.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는 뭐 면적 3분의 1랑 소유 총수 2분의 1인데 이런 것들은 됐고 3번 보시면은 조합은 설립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조합은 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했을 때.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했을 때. 이것도 뭐 엄청나죠. 그 다음에 조합원인데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 그래서 여기 저 푸른 초원 중에 요 노란색 부분을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아까 말한 면적 3분의 1랑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도시개발조합 이렇게 등기하면은 조합이 만들어지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랍니다. 토지 소유자로. 토지 소유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안에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의 안 하고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혹시 찬성한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토지 소유자랍니까? 찬성한이란 말은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거기. 그 밑에 보시죠. 용어의 정리.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 반대를 불문하고 조합원으로 한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니까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여기서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근데 나중에 이제 정비법에 가면은 재건축에서는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개발법에서는 일단 찬성하든 반대하든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근데 나중에 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환지를 받기 싫고 나는 딴 데 가서 살고 싶다 하면은 환지 받기 싫다고 하면 돈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그리고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나중에 정비법 가면은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됐습니다. 조합 임원인데 여기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의사결정기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 요게 조합 제일 대표하는 총회라는 게 총회. 조합 총회. 그 다음에 총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의원회.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걸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조합의 손발에 해당하는 조합장, 이사, 그리고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을 묶어서 조합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조합 임원. 이렇게
그래서 의사결정 기구가 총회라는 게 있고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뭐 의사결정 할 때마다 조합원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원회라는 걸 둘 수가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그 다음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한 사항들을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겨야겠죠. 그걸 하는 사람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조합의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임원. 자, 근데 그 밑에 그래서 기획 보시면은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렇죠. 지 할 일이나 잘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결격사유가 나오죠. 공법에 각종 결격사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어디나, 자, 개발법에 조합이 나오고 정비법에도 조합이 나오는데 각각 이 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마다 또 결격사유가 있고 다른 데도 뭐 조합, 주택법에 가면은 주택사업, 그 등록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같은 것들, 건축법에서도 뭐 건축법이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이 결격사유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항상 나오는 게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미성자, 한정치산자, 금치산, 자,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용어가 바뀌긴 바뀌었죠. 근데 개발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뭐 금치산자는 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긴 했는데 개발법에는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치산자, 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이렇게 민법에서는 용어는 뭐 바뀌었지만 여기서는 예전에 쓰던 용어를 아직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격사유, 미성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 안 받아도 비리를 엄청나게 저지르는데 파산 선고 받은 사람들을 임원을 시켜놓으면 돈 다 떼먹겠죠.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집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다 살고 나온 건 다 살고 나오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내지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가석방 된 것 이런 것들 가석방 내지는 사면 받은 경우 이렇게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받고 나서 나와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야 여기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오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되죠. 집행유예 뭐 많이 들어보시죠. 집행유예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보죠. 집행유예는 이거는 형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형이 있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딱 대기업 회장님들 재판 받으면 딱 이거 떨어지죠. 근데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시켜 미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형을 받았는데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는 대신에 밖에서 생활하게끔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징역이라는 거는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형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유예시킵니다. 형은 일단 받았는데 2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이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집행유예 5년 기간 동안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살면은 형을 받은 걸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비슷한 게 이제 선고유예라는 게 있는데 뭐 형이 경미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유죄 무죄 선고 자체를 유예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그 다음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형이 나오는 형이 내가 받은 형이 근데 이 선고유예는 이 형 자체가 안 나옵니다. 선고 자체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고유예 기간을 조용하게 지내면은 선고를 안 합니다. 요게 이제 선고유예고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입니다. 이거는 유죄. 죄를 인정받은 겁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 안에 넣기가 좀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내보내고 이 기간
집행유예 기간을 조용히 버티면은 집행을 받은 걸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집행유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고치고 밖에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여기 가면은 위험하죠. 임원되면은 구속이 자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 네 가지는 어느 결격사유든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잘 앞으로 필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미성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 여기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원의 결격사유. 나머지에도 이 결격사유는 공통적으로 다 나오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시고, 조합의 법인격인데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해요. 법인. 네, 법인입니다. 조합은 법인. 여기 아까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이 법인 중에는 이런 것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이랑 권리, 능력 없는 뭐 사단법인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은 법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법에서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거 할 때도 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런데, 서울대학교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를 상대로, 학교 법인 이런 데를 상대로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 이런 것들 혹시 민법 시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이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는 교회, 그 다음에 종중 이런 것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중이라든지 교회 같은 거, 교회 재산은 어마어마하죠. 그거 가지고 싸움 엄청나게 합니다. 그거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는 판례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맨날 돈 갖고 싸우고 이러니까. 뭐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맨날 그 조폭 불러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종중이 엄청나게 유명하죠. 종중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판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자들을 종중원으로 인정하라는 뭐 그런 헌재 판례도 있고, 여기 종중에도 재산권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죠.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의 반란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 이제 종중에 엄청난 이제 산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강남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여자도 종중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그 헌재 소원인가 그걸 냈습니다. 그 이겼죠. 그래서 이제 여자도 종중원이 돼가지고 재산 분할 받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너희도 그럼 제사 지내러 온나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조합은 여기 권리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법인입니다. 법인. 그 다음에 이 법인에는 비영리 법인이 있고 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랑 영리 법인. 근데 여기 조합은 법인이라고 해놓고 가로 안에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되죠. 그 다음에 법인은 영리, 비영리로도 구분하고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거.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모였죠. 토지사들, 사람이 모인 겁니다.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재산을 출연해서 만드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죠. JS 파운데이션, 박지성 씨가 이렇게 돈, 그 다음에 이승엽, 뭐 양준혁 이런 사람들, 스포츠 스타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뭐 유소년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만드는 거. 자기의 재산을 출연한다 그러면 출연을 해서 만드는 거. 재산이 모인 것들은 재단법인,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 그 다음에 영리 목적, 이윤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이윤 추구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영리법인은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주주들한테.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영리병원 만든다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녹색병원입니까? 녹지병원입니까? 뭐였더라? 녹색병원인가? 녹지병원. 네, 맞죠? 그게 그 병원에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배당을 해준다. 배당을. 주주들한테. 지금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할 때 영리, 비영리 법인이 나오는데 학교랑 병원 같은 게 비영리 법인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학교 이사장 손자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한 명은 저쪽에 동주대랑 저쪽에 대티곡에 가는데 동주대 있죠. 동주대랑 그런데 이제 이사장 손자가 있었고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학교 이사장 손자도 또 저희 그 두 명이 다 저희 학년이었습니다. 학년. 걔네들 엄청 부자였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아니 학교가 비영리법인이면 걔네는 돈을 못 벌어야 되는데 엄청 부자였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원장 이런 사람들도 되게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왜 저게 비영리법인이지? 라고 했는데 배당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입니다.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비영리법인이긴 하나 그거 법인을 유지할 때 필요한 수익 사업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걸 좀 심하게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학교나 병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 근데 영리법인들은 이거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 요게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이렇게 비영리, 영리, 그 다음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것들이 뭐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조합상, 개발법에 있는 조합, 요거는 공법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공법이니까 사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아니라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사람들이 뭐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 있으니까 비영리 사단법인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또 나왔고 3번 조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에서 보면은 비영리법인을 배웁니다. 민법에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아마 한 35조 정도부터인가 아마 법인 규정이 있을 건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법인에 관한 조문들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근데 영리법인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는 상법.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영리법인이죠. 그런 것들은 상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이 법에 없는 거는 민법을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의원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지금 볼 거 아닙니다. 지금 볼 거 아니고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보시죠. 크게는 환지랑 수용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섞어서 하는 거는 혼용 방식. 자, 수용 방식 먼저 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집단적인. 이 집단적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수용. 나머지는 그냥 다 환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요 수용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명지나 기장같이 기장 같은데 이런 데는 그게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통은 이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집단적이란 말 들어가는 거 말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죠. 첫 번째,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지가가 현저히 높은데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토지 사들이는 데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신도시 만들 때 택지를 조성해서 그 분양받을 때 최종 소비자가 그 부담을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환지 방식으로, 지가가 높은 데서 이런 데서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하는 겁니다. 섞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됐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수용이랑 환지가 나옵니다. 수용이랑 환지. 자, 수용 방식 하나 있고 환지 방식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들어가죠.